전 세계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란, 나이지리아,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흔한 관행입니다. 우리는 사형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형벌이자 범죄 억지 수단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깊이 있게 토론할 주제입니다. 오늘 패널로는 스티븐 브라이트 씨가 함께합니다. 예일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교의 법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블래커 씨도 함께합니다. 그는 형법 교수이자 처벌의 종말, 최악 중의 최악에서 정의를 찾다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24 뉴스의 특파원인 조 브라운 씨도 함께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형 제도가 여전히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여러 주에서 사형 집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지자들은 이를 최악의 범죄에 대한 정의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자들은 잘못된 유죄 판결, 인종적 불평등, 그리고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 집행 방법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테러 상황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나라에서 극적인 확대입니다. 한편 레바논은 반대로 사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처형이 훨씬 더 어두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선고되는 판결입니다. 정의, 업제, 복수, 혹은 탄압. 현대 사회는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그리고 사형제도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자리가 있을까요? 좋아요.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각자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티븐, 그 다음은 로버트, 그리고 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21세기의 사형제도가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스티븐,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은 원시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처벌입니다. 많은 불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실제로 처형되기도 합니다.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지도 못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원이 누가 사형을 받아야 하고 누가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형은 인종과 빈곤 때문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사형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작년에 단 23명만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와,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알겠어요, 로버트. 이제 당신 차례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우리는 사형을 정치적 또는 인종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형을 폐지해도 그것이 가장 남용되는 곳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최악 중의 최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악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고 정의를 추구하는 인도적인 사회는 그들을 재판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처형할 의무가 있습니다. 좋아요, 조. 에밀리, 이번이 당신과 함께 스튜디오에 온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모든 위협에는 통과가 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토론하는 걸 하셨죠? 좋아하잖아요. 죄에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아예 그 결과를 적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 특히 독재 정부가 이 제도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30초 타이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가 이렇게 극단적인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요? 다시 스티븐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유죄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법원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정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된 것처럼 정말 끔찍한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종종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 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로버트.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사형제도로부터 비롯된 부당함에 맞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스티븐 브라이트 같은 사람들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존경합니다. 비록 그가 저를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지만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완벽하게 혹은 적절하게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형제도를 매우 엄격한 절차로 둘러싼 시스템에서는 때로는 그것이 유일하게 정당한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합니다. 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형사사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얼마나 사소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대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범죄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말한 방식으로 사형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무기징역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극좌파는 지금 모든 처벌과 모든 감옥 자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가 그런 운동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스티븐 그런데 혹시 잠깐만요. 알고 스티븐이 할 말이 계신가요?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있나요? 죄송해요, 조. 그런데 스티븐이 고개를 젓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건 요점은 뭐예요? 차이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유기징역 형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만약 당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나서 나중에 실수했다는 것, 잘못된 사람을 처벌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덤에서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잠깐만요. 우리가 특별히 강화된 적법 절차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형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인종 때문에 선고를 받고 배심원 선정 과정에서 검사가 흑인들을 모두 제외시키기 때문에 전원 백인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에서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는 몇 안 되는 사례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조. 미국 사법제도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200명의 사람들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그들이 잘못 판결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건 고등법원 등 여러 단계의 적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부만의 결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정말로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도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소수자나 충분히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들을 특정해서 겨냥하지 않도록 말이죠. 알겠습니다. 로버트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네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물론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60년을 보낸 뒤에야 자신의 무죄가 밝혀진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는 글로벌 아이고 우리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많은 나라들을 언급하셨지만 인도와 일본 이 두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을 언급하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사형제에 대한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즉, 여론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는 사형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제 생각에 러시아는 오랫동안 사형 집행을 중단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감전 블라프가 처형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많은 반대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나발리와 그의 가족에게 러시아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것이 그가 처형당했는지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역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사형제를 가장 많이 남용하는 곳일수록 우리가 얻는 실익은 가장 적습니다. 이란인들은 집계에 따르면 5만 2천 명의 시위자를 처형하거나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제 생각에 22명을 처형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22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5만 2천 명을 살해했습니다. 전체의 0.05%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살인을 결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사형제가 존재하면 과도하게 강화된 적법 절차가 적용되는 재판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면서 피고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티븐 브라이트가 그 결함을 잘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그 결함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결함들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대응일 때도 있습니다. 저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게 유일하게 정의로운 대응은 아니에요. 제 말은 다른 대응도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오직 27개 주만이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리건과 와이오밍은 사형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25개 주만이 실제로 사형제를 가지고 있죠. 그중 많은 주들은 지난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고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소수의 주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엘라베마, 플로리다 바로 그 주들이 모든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들은 사실상 사형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들도 사형제를 폐지하게 될 겁니다. 제 말은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곳은 플로리다뿐입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인물, 즉 데샌티스 주지사가 있는데 그는 이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고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임기 첫 6년 동안에는 사형 집행영장에 많이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작년에 19명을 처형했고 올해만 해도 이미 12명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글로벌 시각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두 분 패널 모두 미국 교수님이신 건 알지만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1948년에 마이어 토비안스키가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1년 뒤에 누명이 벗겨졌고 그리고 60년대에는 물론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미 절반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고 올해 크네셋은 테러범에 대한 사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죄수 문제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테러범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며 이후에는 포로 교환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가자지구 인질 사태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길라드 샬리트 사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석방된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예히야 신왈이었는데 그는 물론 10월 7일 학살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좋다. 지금 당장 그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테러범 사형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문제는 정부의 집행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정책이죠. 점령된 서안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이 테러 행위를 저지르면 그때는 무차별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이나 동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때는 오직 그들이 인용하자면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때만 사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중적인 사법체계를 만듭니다. 이 법안의 주요 지지자 중 한 명은 이타마르 벤크비르입니다. 국가안보부 장관으로 그는 최근 올가미 모양의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이 정치인들에 의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과거에는 지금은 권력을 잡은 이후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아랍인들에게 죽음을 외치는 구호를 주도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그 내용을 법으로 구현하려는 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런 테러리스트들을 처형하되 훗날 협상 카드로 쓰이지 않게 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알겠어요, 스티븐. 스티븐, 다음은 당신인가요? 뭔가 제가 말하고 말하려는 싶은 게 게 있는 것 그거였어요. 같네요. 한 가지 네.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죄수인 사람들을 협상 카드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을 처형하면 순교자가 생깁니다. 알다시피 한 번 처형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둘러싼 엄청난 정치적 움직임이 하지만 생기게 그들이 됩니다. 풀려나면 다시 사람을 그러니까 죽일 수 그게 있고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는 또 다른 못할 방식으로 거예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은 어차피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체계는 알다시피 미국에도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에는 사형을 선고받은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의 한 남자인데 그는 이스라엘로 송환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완전히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엄격한 적법 절차를 거쳤고 매우 신중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법원 시스템도 이렇게 신중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4건의 사형 사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왔죠. 그런데도 그 4번 중 2번은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그다지 그래요. 능숙하지 항상 않다는 것을 많은 보여줍니다. 것들이 있고 그건 항상 법원이 매우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잡하죠. 로버트,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와 존은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형제 법률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안을 진행하면서 개선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그 법을 적용받으려면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즉, 그 법은 아동을 강간하고 고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번 주 초에 사형제를 폐지한 레바논을 언급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주요 쟁점은 무엇과 비교해서인가라는 점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면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건 매일의 환경이 어떠냐는 겁니다.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정말로 교도소 안에서 가장 끔찍한 운명을 겪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주의 사형수 수용동에서의 삶을 기록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도 기록해왔습니다. 사실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덜 고통받습니다. 그들은 가장 돈 드는 일거리와 가장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사형을 폐지했을 때 이번 주에 무엇으로 대체했는지 주목해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특별 중노동 종신형으로 대체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가 사형을 면제해 줄 경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떨지 혹은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 질문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의 근본 원칙은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감옥 안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종종 가장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가장 순발받고. 좋은 삶을 누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봐왔잖아요. 정확한 경과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범은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 같아요. 맞죠? 기억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네, 그건 연방 사건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아도 수년, 수십 년 동안 사형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걸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라면 알다시피 찰스 맨슨 같은 사람이면 반드시 교화될 거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감옥에서 평생을 철창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게 더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냥 당연히 사형을 그렇지 당하는 않아요. 것보다 말이에요. 당연하죠. 자살률을 보세요. 교도소 안의 자살률을 보세요. 모두가 무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사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선택을 합니다. 평생 감옥에 있더라도 살아있는 것을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게 단순한 사실입니다. 스티븐? 우리는 여기서 너무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백구 그건 교수님을 말도 안 정말 됩니다. 존경하지만 자살률이 얼마입니까? 그냥 그건 웨이퍼의 아니라고 자살률이 생각합니다. 얼마입니까? 그건 그냥 알다시피 사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각 장소에 직접 가서 봐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결국 사형수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무죄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예일 대학교에서 앤서니 레이 힌턴 씨를 제 수업에 초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엘라베마에서 30년 동안 사형수로 있었지만 결국 그가 그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완전히 결백한 사람이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를 처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범죄와 무관한 결백한 사람들이 처형된 사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된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어 텍사스의 토드 윌링햄처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이 어느 주에 있느냐, 연방교도소냐, 주교도소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일반화는 단순히 사실이 아닙니다. 자, 교도소에 사람을 수감시키거나 사형수로 두는 데 드는 비용을 언급하셨는데요. 하지만 만약 그들을 처형한다면 그것 또한 막대한 공공비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항소해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군가를 교도소에 계속 수감하는 것이 더 저렴한지 아니면 그들을 처형하고 모든 법정과 항소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저렴한지 따져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은 이 부분에서 매우 결함이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완전히 입증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영국에서 악셀 비데베카나다 테일러 스위프트 테마의 댄스 리사이틀에서 3명의 어린 소녀를 살해했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그는 교도관들을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사실상 지금 고도의 보안 교도소에서 강하게 진정제를 맞고 있습니다. 그가 처형된다면 영국 납세자들의 부담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사형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는 영국의 과밀 교도소에 계속 수감되어야 합니다. 그곳의 과밀 상황 때문에 많은 비폭력 범죄자들을 조기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계속 이렇게 본질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끔찍한 인간 중 하나이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를 처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줄 것이고 영국 납세자들에게도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런 문제는 사례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그것이 주에서 너무 하듯이 힘든 또는 그들의 이유입니다. 계획 그래서 사법 관리인들에게요. 시스템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론을 주의를 받고 보시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유죄로 확신하고 그들이 그 범죄에 대해 확실히 유죄이며 그들이 정말 사형을 받아야 할 정도의 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사형을 받을 만한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고 사형제도가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라바마나 말하는 게 그런 실제로 곳으로 문제가 내려가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론적으로는 좀 이상적이지만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만 한 가지 법을 죄송하지만 적용할 수는 그렇게 없기 할수 때문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법원도 있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들은 거의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네, 우리는 정말 신중한 절차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유죄인지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사형당해야 하는지 확실히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방대한 엑셀 항말 하나의 예를 든 시스템이 있을 이유가 때는 바로 더욱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밖에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에 그 소녀들을 칼로 베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200건이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저질렀다고 의심받던 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사형 집행 대기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식용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특정한 몇몇 사례에만 이런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라벌. 저는 마무리해 영국의 주세요. 교도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은 함유수록 되어 슈퍼맥스, 즉 있습니다. 최고 보안 교도소에 수감될 겁니다. 거기서는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하지 못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로버트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로버트.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양형 단계에서는 유무죄 판단 단계와는 다른 입증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도덕적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더 높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형제도의 법적 체계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사형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처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실제로 유죄인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절약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택지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돈과 시간, 노력을 쓸 의지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질문도 훨씬 더 많았고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로버트 블래커, 스티븐 브라이트, 그리고 물론 조 브라운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